2022년. 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창업시장.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권 관련된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권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명동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상권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났고요. 완전히 변했고, 과거의 인기 1순위가 오피스가였어요. 그래서 광화문, 시청, 뭐 북창동, 여의도 이런 곳의 권리금이 다 1억이 넘었었거든요. 1층에.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면 권리금 1억짜리도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면 오피스가가 아시다시피 52시간 근무제 되면서 그때 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19 타격받고 회식 금지됐고 법인카드 못 쓰게 하고 재택근무 돌아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오피스가는 주말에 또 완전히 팔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 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오피스가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월세는 또 비싸요. 그러니까 답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답을 내기가. 그렇고 대학생들은 요즘에 뭐 대학생들 학교 못 가고 있죠. 거의 2년 동안 못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는 2년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학교 거의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 상권은 완전히 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학가나 오피스가는 그동안 코로나19 동안 되게 힘들었다는 점. 반면에 어디가 떴을까요? 글쎄요. 주택가가 뜬 거죠. 회사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 많아졌고,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주문하고. 그래서 주택가는 근데 장점은 월세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주택가는 뜨고, 오피스가나 대학가 상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게 이번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경희대나 무슨 뭐, 홍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앞에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그렇죠. 지금은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진 게 일단 상가에 대한 수요도 없지만 아이들의 그 학기 중에는 원룸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다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원룸을 했는데 노량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노량진도 원룸도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량진이 원래 거기 컵밥 있는 맞아요. 그 노량진 먹자골목이 권리금 1억 원씩 했었는데 지금 뭐 무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어려워진 거죠. 학원가도. 그 양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1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완전 손해본 거죠. 그렇죠. 1억을 날린 거죠. 완전 손해본 거죠. 특히 노량진은 11평, 12평짜리가 월세가 420, 430이거든요. 그거 지금 뭐 거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듯이 오프라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가 뭐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없죠. 이제. 그러니까요. 다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11평, 12평이 무슨 강남역 홍대도 아니고 11평, 12평이 420, 430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가시고 또 시설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권리로 나오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0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팔아서 430을 내요. 그래서 노량진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추락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점포 같은 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들이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 이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저는 거꾸로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냥 분양하면 1층에 그 사이즈들, 전면 사이즈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가시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3.5m, 뭐 4m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2몇 m짜리들도 있고. 그렇죠. 길죠.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가를 높게 따리려고 분양 수익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면이 작은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전면이 좀 넓은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메가커피도 그 1층의 전면 길이의 허가 기준이 4m예요. 근데 요즘 분양하는 것들이 4m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덜컥 계약은 했다가 본사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본사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전면이 좀 넓은 것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이즈다라는 점을 아시면 그런 점포를 많이 매물을 갖고 계시면은 중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창업자들이 원하는 점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중개도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고, 창업자들이 원하는 점포란 결국은 또 창업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요구하는 창업의 조건, 점포의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중개하는 데도 도움되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점포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계약했다가 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죠. 뭐 그러니까 계약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창업 컨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하셨을 텐데, 뭐 나름대로 계약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듣기로는 뭐. 아니에요. 자, 본인만의 계약의 노하우, 비법, 이런 게 있으시면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역에서 중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법인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옛날에 했던 시행착오인데 특히 이제 점포 같은 경우는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깨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이 바뀔 때 건물주는 그때 딱 한 번 악마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월세를 이 판에 올리지 않으면, 그렇죠.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나도 사람인지라 뭐 얼마 올려줘. 물론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5%밖에 못 올리지만, 그래서 건물주분은 임차인이 바뀔 때 그때 한번 딱 악마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게를 구하시는 분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창업이 또 처음이신 분은. 그러다 보니까 가게 파시는 분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증금이 5,000원, 월세가 250이야. 그러면 양도인 입장에서도 5,000원에 250이에요 라고 하고 계약을 쓰잖아요. 권리금 얼마 주고 받겠다고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계약을 쓰는 것도 좋은데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써놓고 깨지면 그건 몇 년 며칠 또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깨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깨지는 게 어디서 깨지냐면 건물주의 월세 때문에 다 깨집니다. 해제. 다시 계약했던 걸 다시 돌려주고 위약금의 조건 없이 돌려주고 그냥 깨지는데, 그러면 중개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파는 사람도 이미 데미지 입고요. 왜냐면 판다는 거를 종업원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종업원은 그때부터 자코리아 뭐 앨범을 뒤집으면서 이미 떠났어요. 근데 이걸 다시 다시 되돌려서 다시 되돌려서 해제를 시키면, 또 이제 계약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동네에 다 소문 내놨어. 야, 나 거기서 카페 한다, 계약했어, 이러는데, 대부분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건물주는 두세 번 만나면 안 된다, 건물주가 싫어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권리양도 계약을 우리끼리 하고, 권리 잔금 때 건물주를 불러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게 그동안 통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건물주가 나타났는데, 김씨, 내가 옛날부터 300만 원 올린다고 얘기했었지? 뭐 얘기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한테 얘기했죠? 이제 그때 이제 벙 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양도인 이미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건물주가 김씨 280 올려서 300 올려줘. 근데 어떻게든 버팅겨서 250 내고 있었던 건데, 사람 바뀔 때 무조건 제가 건물주라도 그때 300 얘기하죠. 한번 악마로 변할 때가 딱 그때거든요.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250에서 수익 계산 다 때려가지고 수익이 이만큼 남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300으로 올라가면 이때는 정말 전쟁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깨지지 않는 노하우 중에 아주 간단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 쓰기 전에 건물주에게 월세가 지금 올라가면 오히려 양수인한테 계약 쓰기 전에 이런 상에서 올라가니까 그래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월세를 250을 했어. 근데 그때 가족들이 만나, 친척들이. 근데 그 중에서 상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거기서 그중 형제자매 중에 거기서 옛날에 계약했다, 이제 박살난 동네요. 너 미쳤냐? 지금 거기 어디 지금 250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깰까라는 궁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권리잔금할 때 건물주 나타났을 때 10만 원만 딱 올려도, 그렇지. 계약 조건이 이때다. 아니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아예 매를 먼저 맞는 거. 그러고 나서 양수인, 계약하기 전에 양수인, 그러니까 구입자를 설득하는 방법. 그럼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사실 가게 파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이 사람이 팔지 안 팔지 모르는데 양도 양수도 하기 전에 전화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건물주한테. 그렇죠.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하루 이틀 만에 잽싸게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0에서 건물주가 나와서 300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불과 계약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300이 올라도. 근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대부분 보름 한 달 잡거든요. 그때 이미 사람이 많이 변해 있는 상태야. 그렇죠. 옆에서 고춧가루 엄청 들어가고 너 미쳤냐 지금 장사하게. 이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 첫 번째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승인도 나지 않는데, 그 본인이 뭐 승인 날 것처럼 해서 그냥 덜컥 계약했다가 본사 갔는데 승인이 안 나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메가커피 본사의 조건은 전면이 3m가 나와야 되는데, 3m 그렇죠.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뭐 점포 계약을 해버리면 낭패를 보니까,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랑 임대인, 건물주에게 먼저 이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2달이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자,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 잔금 때 본계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본계약 잔금 치고 왜냐면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권리 잔금 치고 하는 형태의 순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계약이라는 거 한번 체결되면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점점 트렌드가 본계약을 빨리 땡겨서 하는 게 맞습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권리계약하고 본계약하고 바로 잔금 치고 그러고 나서 권리 잔금 치는 형태로 맞습니다. 이 권리계약도 하고 본계약도 하고 두 가지의 계약이 체결되면 이거 깨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조건이라는 거. 맞아요. 자, 그런 것들도 계약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또 상가를 구하려고 하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것들의 조건이 달릴 수 있으니까 미리 변동사항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훨씬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개인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텐데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2022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창업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단 그 내점하는 고객이 떨어졌다는 거 하나랑 또 그리고 특히 매장형, 홀형, 또 판매, 지금 액세서리랑 뭐 이런 판매형, 또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거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다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의 이런 자영업은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어려웠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쪽의 판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오프라인의 그런 매장형의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이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완전 핵폭탄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직장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도시락만 싸가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성이라는 게 좀 생겨서 야 이제 괜찮겠지라는 뭐 그런 이제 약간의 마음이 풀어짐도 있고 또 이제 전 세계가 이번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19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좋아지진 않지만, 오히려 어떤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다시피, 이 속에서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뭐, 진짜 옛날에 활성화됐을 때는 권리금 뭐 1억, 2억에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점포들을 지금은 찾을 수 있다. 이게 기회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좀 뒷받침돼야 되냐면, 오프라인의 장사지만 온라인으로도 장사할 수 있는 요 상품의 구색을 같이 맞추면 온오프라인이 같이 적절한 비율을 맞추면 적은 비용에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 시장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또 이번 대선 이후에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에너지가 엄청 있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한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아마 뭔가 바람이 또 한번 확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그렇죠. 되시는 분이 잘 좀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우리 이홍구 대표님과 함께 2022년 창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퇴직하시고 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신다든지 하는 다양한 분들께 정말 선택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업의 신 유튜브 좋아요, 구독. 오늘 저는 사실 그 대표님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대표님 덕에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는 계획하셨던 모든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와 창업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도 작게나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사실 소상공인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지 않아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85%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올 3월까지 대선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겠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준비되신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2022년도에는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